당사자들 간의 그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을 통한 대화가 가능하겠죠. 뭐 미디에이터들 조정인이라든지 뭐 중개인이라든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제 중재를 통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건데요.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는 중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재인은 이제 중재인이 해야 될 대표적인 역할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의 그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감정이 해소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재인을 통해서 또 갖는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 못할 사정을 중개인에게 털어놓고 그 중개인이 발언자의 그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에게 보다 더 진솔한 얘기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조정 과정에서 이제 코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리는 상황이 됨으로써 이 이후에 그 논의가 계속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 평화협정을 이스라엘하고 그 아라파트 간의 평화협정을 이루어낸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공식적인 대화와 다차원적인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협상이나 뭐 합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그 대화 창구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멀티 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 트랙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것이고, 투 트랙은 세컨드 트랙은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다 말할 수 없었던 것, 또 다 말하지 못한 것을 보다 더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남과 북이 대화를 할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보다는 그 전에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논의를 논의할 것인지, 뭐 누구누구가 참여할 것인지, 취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사전에 걸러졌을 때 공식적인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자들 간의 빈번한 대화인데요. 이거는 대표와 지지자들 간에 그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따라서 이런 대표와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대표와 지지자들 간에 빈번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세하게 지지자들한테 보고하고, 또 지지자들의 요구를 매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대화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그 지지자들과 대표들 간의 인식의 격차, 상황에 대한 판단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대표가 쭉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 직전에 지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합의 막바지에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위한 대화 채널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핫라인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이제 그 갈등이 심화되었거나 교착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미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 발발에 대해서조차도 핫라인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하거든요.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 간에 예를 들면 국가 원수들 간에 핫라인을 유지함으로써 사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로 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남북 간에 서해상에서 요번에 그 공무원 피납 살해 사건이 있었을 때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북한 당국 간에 이런 핫라인을 가동한 예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갈등이 극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전 합의를 통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위기 상황이 오면 양쪽이 어떻게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합의에 기록해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화 기술을 좀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극적 듣기라든지 이런 건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아까 iMessage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말하는 것. 이게 그 논의 주제에 맞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말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 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사전에 크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논의는 같이 충분히 실컷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특히 대언론 관련된 발표라든가 하기 전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그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루머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특히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루머하고 사실하고를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루머가 직접 대중들에게 도착해서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루머에 대해서 진상조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제3의 인물에 의해 가지고 루머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머에 의해서 너무 자극적인 감정의 고조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직접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대면 의사소통 또 SNS 등을 통한 의사소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카드뉴스 등 SNS를 통한 소통 수단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적절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 대중과의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SNS 다양한 방법의 SNS를 통해서 지금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중매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치료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표나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비판을 당연히 가해서 오히려 대중매체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중매체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관점이 들어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 의사소통이든 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든 개인적인 친분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정재영 회장이 소떼를 가지고 방북한 것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계기가 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화예술 간의 교류가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로 흐르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공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친분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강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하나는 갈등 분석,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협상,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의사소통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냥 듣는 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생각과 이 표현 간에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자기 주관과 감정 또 상대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그래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요. 그러자면 이제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라든지 상대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의 감정, 상대에게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메시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공공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와 지지자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 등등,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그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5강 의사소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